안녕하세요. 이선복 교수입니다. 회계원리 강의 제2장 재무상태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의 양식과 그리고 거기에 표시되는 자산부채 자본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요. 이러한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 어디에 가서 그런 정보를 한번 더 볼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요. 특별히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보고 그리고 삼성전자 재무 상태표의 특별히 자산부채 자본이 어떤 것인가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좀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dart.fss.or.kr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회계란 무엇이었습니까?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했는데 특히 그것이 이제 재무회계에서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무제표를 어디에 가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 하면은 우리가 금융감독원을 운영하는 요 시스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트 시스템이다 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제출인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외부감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에 의하면 어떤 회사들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된다 했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외부감사를 받는다면 어떤 기업들이 감사를 받아요? 결국 뭐를 감사를 받아요? 결국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이 결국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데 상장회사, 그러니까 유가증권 상장회사, 코스닥 상장회사, 우리가 한 2,300개 정도 회사가 된다 했죠. 그리고 매출액, 이제 상장회사가 아니더라도 매출액이 500억, 그 다음에 자산이 또 500억,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우리가 자산이 120억에 종업원 등등 해서 그 세 가지 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모두가 다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된다 했었죠. 그러면 결국 그래서 외부감사를 받기 위해 했을 때 이제 그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출한 것이 금융감독 시스템, 이 DRT 시스템으로 와서 여러 가지 이제 한국거래소 그 투자가들이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그런 것과 연결이 되고요. 또 이제 이런 정보 이용자들,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이 그 기업의 재무제표, 특별히 이제 사업보고서 안에 재무제표가 표시될 텐데 이런 정보들을 입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학생들도요, 얼마든지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면은 무료로 인터넷 통해서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한번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삼성전자인데 최근에 4개년도 자료네요. 2019년도 12월 30일 결산이 현재인데 4개년도 자료를 비교했습니다. IFRS 연결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뭐에 따라서 IFRS, KIFRS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연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개별 재무제표라는 게 있고 연결 재무제표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재무제표는 하나의 회사 삼성전자 단독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란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가 여러 지배하는 종속회사들, 자회사들. 그래서 삼성전자가 즉 다른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과반수 이상 소유하게 되면 그 상대 회사가 자회사, 종속회사가 됩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까지 하나로 연결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연결 재무제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삼성전자의 자산 총계가 얼마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2016년 12월 30일 결산 때는 단위가 여기 260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260조, 2017년도에는 301조, 2018년도에는 393조,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작년 12월 31일 날이 354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을 대표할 만한 회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속 자산 규모가 매년도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부채 총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부채 총계가 얼마? 69조였습니다. 87조, 91조, 91조. 그래서 부채도 69조에서 91조까지 약간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자산이 증가하는 거에 비하면 그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산은 260조에서 350조, 그러니까 얼마가 증가했습니까? 약 90조 정도가, 그러니까 막 결국 100조 가까운 돈이 4년 사이에 자산 총계가 증가한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부채는 약 얼마 20조가 약간 넘는 돈이 이렇게 증가했네요. 자, 그리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이 우리가 자본이다 했는데, 자, 삼성전자는 자본이 19조, 21조, 192조, 214조, 247조, 262조. 그래서 마찬가지로 매년도 자본이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은 두 가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요? 그 회사에서 당기순이익에서 그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자본 이익여금에 반영돼서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야,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 보니까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이에 별로 주식을 발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매년도 자본이 증가하는 이유는 왜?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서 거기서 매년도 삼성전자 당기순이익이 막 20조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것들에서 배당금을 지급한 나머지가 여기에서 그렇게 반영을 해서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2장을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란 한번 복습 한번 볼까요? 자, 재무상태표란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을 표시합니까? 자산, 부채, 자본 요 세 가지를 표시한다 했었죠. 자,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자산은 우리가 세 가지 요건 기억나십니까? 자,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의 결과로 미래에 그 기업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자산을 기업이 통제, 컨트롤할 수 있고,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때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부채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입니다.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에 되었고, 그 다음에 부채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출되는 것, 자산과 반대죠. 그런 경우. 그리고 부채는 의무 갚아야 될 빚, 그래서 의무를 얘기합니다. 조건을 충족시키면 부채. 자, 그 다음에 자본은 뭐에서 뭘 차감한 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데, 재무상태 작성할 때는 그 재무상태 등식, 회계 등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 이런 거였었죠. 그래서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 이렇게 하고, 이것도 금액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계정식과 보고식 두 가지 다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식 때는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표시하고, 보고식 때는 먼저 위에 자산을 적고 밑에 부채와 자본을 순서대로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을 분류를 하게 되면은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다시 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도 네 가지로 구분했었죠. 기억나세요? 네 가지. 첫 번째가 투자 목적이면 투자자산, 그 다음에 장기간 사용 목적인데 형태가 있어. 그러면 유형자산. 장기 사용 목적인데 형태가 없어. 그러면 무형자산.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했죠. 자, 부채는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두 가지.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는 유동부채, 1년이 지나서 상환을 해도 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했었죠. 자본은 다섯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이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등의 이익여금,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마지막, 우리가 시간이 조금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좀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여 분 가까이 연습 문제를 잠시 한번 풀어보고서 우리가 2장을 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 연습 문제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 등식, 회계등식이란 무엇이며 이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회계등식이 뭐였다고요?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 해서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항목의 자산, 부채, 자본 어디에 속하는지 이와 같이 구별하시오. 해서 이런 항목 하나하나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자산, 부채, 자본 어디에 속하냐, 또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 이렇게 만약에 구분해서 여러분이 그걸 식별할 수 있는 좀 능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뭡니까? 자, 일단은 현금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갖고 있는 거. 그러면 자산. 현금이니까 1년 이내 현금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자산? 유동자산이 들어가죠. 자, 두 번째 2번 단기금융자산은 뭡니까? 단기금융자산? 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했어요. 금융자산을 취득했는데 단기 1년 언제든지 처분할 목적으로 이렇게 취득했어요. 그럼 단기 금융자산, 유동자산에 들어갈 수 있죠. 외상매입금은 뭡니까? 부채 들어가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외상으로 가면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채 해갖고 무슨 부채?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 유동부채. 그 다음에 비품은 뭡니까? 무슨 자산? 비유동자산 중에서 유형자산 비품입니다. 그래서 비품은 기업이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다, 업무용으로 쓰는 컴퓨터다, 복사기다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이 들어갑니다. 자, 이익여금은 뭐였어요? 자본. 그렇죠? 자본은 크게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자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순이익에서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어디로 반영된다? 이익여금으로 반영된다. 그리고 그 이익여금은 뭐다? 자본이다. 얘기했습니다. 자, 6번.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뭡니까? 자산. 네, 그렇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어요. 판매했어요. 그럼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산인데 되게 1년 안에 돈을 받는 이런 자산은 뭐야? 유동자산. 유동자산에 외상매출금을 표시하면 좋습니다. 자, 7번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자본금은 자본이죠. 그래서 자본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했을 때 그럼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자본금이라 했습니다. 장기 차입금 뭡니까? 차입금이니까 뭐예요? 부채. 자, 부채. 돈을 빌린 겁니다.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부채. 야, 그런데 장기니까 갚아야 되는 그 날짜가 1년이 넘는 경우는 장기 차입금이라 했어요. 그럼 장기 차입금은 무슨 부채? 비유동 부채. 자, 상품입니다. 상품은 뭐? 상품은 주로 판매를 목적으로 부여하는 자산. 근데 외부에서 구입한 거는 상품. 그래서 그 판매를 목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얘는 뭐다? 재고자산.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에 들어갑니다. 자, 10번 건물. 건물은 뭐? 건물은 유형자산. 비유동자산 중에서 유형자산. 그래서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데 형태가 있어. 그래서 건물은 비유동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선급비용은 이런 겁니다. 선급비용은 비용이 발생 안 했는데 아직 하기도 전에 선급이라는 건 돈을 미리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지급한 거.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 같은 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험료 1년분을 미리 지급했어요. 그러면 선급 보험료. 그러면 그 뭐예요? 보험료가 아직 발생을 안 했는데 보험료 미리 돈을 지급한 만큼 만약에 무슨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자산입니다. 주로 유동자산에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장기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은인데 투자 목적으로 이제 구입을 했어요.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했는데 장기간 할 목적으로 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이제 비유동자산 중에서 특별히 투자자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은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을 안 했다는 겁니다. 비용입니다. 비용. 부채입니다. 미지급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용이 발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돈을 지급을 못했어요. 그럼 그런 경우 당연히 갚아야 되니까 부채.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이제 부채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유동부채에 들어갑니다. 단기대여금,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산이에요. 근데 1년 안에 이제 돈을 받는다 예상되면은 단기대여금. 그래서 우리가 유동자산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야, 영업권은 뭐라겠죠? 영업권.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비싸게 돈을 더 주고 구입한 경우 영업권이 더 생긴다 했는데 무형자산에 포함한다 했죠. 무형자산. 자, 선수수익입니다. 선수수익은 뭡니까? 선수는 돈을 미리 받았다. 수익이 발생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받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업을 한다 합시다. 건물을 빌려주고 1년분 임대료를 미리 받았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 미리 받은 만큼 그럼 임대 서비스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부채입니다. 유동부채에 들어가면 좋겠죠. 자, 미지급금은 건물 같은 거를 만약에 상품이 아닌 기타, 상품이나 제품, 재고자산이 아닌 기타 자산을 취득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그렇게 해서 돈을 갚아야 될 의무입니다. 부채입니다. 미지급금, 되게 유동부채입니다. 미수금은 미수라는 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았다는 뜻입니다. 미수금. 이렇게 해서 그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 유동자산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하고 이건 이제 상품이 아닌 기타 자산들을 만약에 처분하고 돈을 아직 안 받은 경우는 미수금 이렇게 표시합니다. 야, 그리고 19번에 장기대여금, 대여금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받을 날짜가 1년을 넘어가 장기대여금이에요. 그럼 무슨 자산? 투자자산. 네, 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은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데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포함을 합니다. 자, 투자부동산은 투자를 목적으로,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토지,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데 보통 뭐야? 형태가 있는 것. 그래서 얘들은 유형자산, 비유동자산 중에서 유형자산. 기계장치, 기업이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뭐야? 비유동자산 중에서 유형자산. 산업재산권, 그러니까 저작권, 특허권 이런 거 있다 했죠? 얘는 무슨 자산? 무형자산. 비유동자산 중에 무형자산. 개발비, 그래서 연구개발 활동 중에서 특별히 자산성이 인정되는 거, 미래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 그럼 그것이 비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뭐라 자산으로 처리하자,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자. 그래서 개발비 한다 했어요. 사채는 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채. 이제 투자가들에게 채권을 팔고 돈을 받는 경우 결국 돈을 갚아야 될 부채인데 대개 사채는 1년 안에 단기간에 하는 것보다도 뭐 3년, 5년 이렇게 장기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에 들어갑니다. 건설 중인 자산,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것들을 현재 건축 중에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 왕궁이 안 됐어요. 그럼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다음 이거는 비유동 자산, 네, 거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받으러움입니다. 받으러움. 상품을 팔았어요. 팔면서 어음을 받았어. 받은 경우는 받으러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무슨 자산? 유동자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급어음. 상품을 구입을 했어요.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음을 지급하고 구입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부채가 됩니다. 무슨 부채? 유동부채.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잠시. 자, 단기 금융자산과 장기 금융자산. 이거는 되게 기업이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을 했어요.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한 경우 금융자산인데 언제든지 처분을 단기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단기 금융자산.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했으면 장기 금융자산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매출채권과 미수금. 자산은 공통점은 두 개 다 자산입니다. 매출채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미수금도 아직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권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이제 차이는 뭐냐 그러면 매출채권은 뭘 팔고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이나 제품,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채권이 생긴 경우고 미수금은 상품이나 제품, 재고자산이 아닌 기타 자산을 처분하거나 하면서 돈을 받지 않은 경우는 미수금 이렇게 봅니다. 자, 3번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입니다. 매입채무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 매입채무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미지급금은 그럼 상품이 아닌 기타 이 자산들을 취득하거나 하는 과정에 돈을 지급하지 안 했어. 그럼 그런 경우는 미지급금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선급비용과 미지급금은 선급비용은 선급은 돈을 미리 준 겁니다.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미리 준 거, 예를 들어서 선급보험료 같은 거를 들 수가 있겠고요. 미지급 비용은 비용이 발생했는데 돈을 미지급, 돈을 아직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부채입니다. 선급 비용은 미리 보험료 미리 지급한 건 자산이고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 돈을 갚아야 될 의무. 급여를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안 줬어요. 그럼 당연히 갚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가 된다. 그러니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똑같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산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외상매출금은 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그냥 신용거래 아무것도 안 받고 판매한 거고, 받으러오면 상품을 판매 매출하면서 뭘 받았어? 어음을 받았어.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고, 외상매입금은 상품을 매입했어요. 그래 외상 매입했으니까 돈을 갚아야 됩니다. 부채입니다. 지급어음도 상품을 매입하는데 어음을 줬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돈을 갚아야 됩니다. 부채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은 상품을 매입하면서 외상 매입금은 뭐를 아무것도 그냥 증서 없이 바로 매입한 경우가 되고, 지급어음의 경우에서는 어음을 지급하고 매입한 경우다. 그런 차이. 나중에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은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자? 매출 채권이라 하자.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자? 매입 채무라 하자. 요거 있었죠.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자, 5번에 이런 게 있네요. 경기 주식기사의 2000X1년 12월 31일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이익여금은 각자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금, 단기금융자산,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쇼에서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시오 합니다. 재무상태표 한번 작성해 봅시다. 정답은 이렇게요. 자, 일단은 계정식에 의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항목 있고 회사 이름 경기 주식회사. 엑셀1년 11월 31일 결산일 적고 단위 월 표시하고. 자, 계정식은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표시할 수 있다. 자, 자산은 크게 뭐와 뭘로? 유동자산과 1번, 2번 비유동자산이네요. 유동자산은 뭐가 있어요? 현금, 단기금융자산, 매출채권, 미수금, 단기대여금 이런 걸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자산이라 했어요. 자, 비유동 자산은 두 가지가 있네요. 건물과 비품 이렇게 있네요. 칸이 좀 안 맞으니까 이게 이렇게 띄어쓰기가 내려가 줘야 되는데, 어찌든 해서 자산 총계가 얼마? 260만 원 되겠습니다. 자, 부채는 부채 크게 두 가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유동부채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거, 자,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요거 세 가지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자본은 두 가지. 자본금과 자본요금. 자본금이 칸이 안 맞았어. 자본금은 60만 원, 이익여금은 40만 원.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채와 자본을 합하면 얼마? 260만 원. 그래서 자산 총계와 부채의 자본 총계는 일치를 한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언제든 그 기업의 사업보고서, 특히 사업보고서 안에 재무제표를 우리가 언제든지 입수해서 활용이 가능하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회계는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하는 것보다 직접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직접 표를 작성해가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내 것으로서 완전히 소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총 2장 재무 상태를 공부했는데, 연습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3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